무슬림이죠.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으로 지난 1월 1일 날 취임을 했어요. 이제 취임한 지 이제 6주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벌써 이 반유대주의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주 만에 벌써 뉴욕시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정책 기조가 이제 본격화되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죠. 첫 번째 일성이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스라엘계 이제 드론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GLE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지금 퇴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계 회사가 뉴욕에 있군요. 예, 뉴욕에 소재해 있는데 이 이스라엘계 드론 업체인 EGLER이 어디에 이제 위치해 있냐 뉴욕시 소유의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이른바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개발공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걸 산업관리공단체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임대 계약 갱신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가라. 그래서 그 현지 소식통을 들여다보니까 뉴저지로 이제 본사를 옮긴다고 합니다. 뉴욕 그 브루클린에서. 그래서 이게 이런 배경이 뭔가 했더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친팔레스타인 반유대 그 단체인 디밀리터라이즈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라고 해서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에 있는 이스라엘계 기업을 퇴출 운동하는 이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작년 25년부터 9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입주 기업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했다라고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이스라엘 BDS 운동을 전개했고 이거를 맘다니 시장인 정책에 반영해서 바로 이제 집행에 들어간 것이죠. 그 문제의 드론 업체는 이스라엘계 업체는 이제 국경 감시, 대형 이벤트 시설 보안, 미 멕시코 국경 모니터링 등 감시와 치안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게 이스라엘 IDF의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퇴출 명령이 내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로직에 따르면 이런 거죠. 고로 학살을 자행하는 IDF에 드론을 공급하는 업체는 과거 나치와 같은 부역자다. 라고 해서 이제 퇴출 대상이 된 것이고, 이게 전형적인 반유대 BDS 캠페인이 이제 정책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제조 첨단 드론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부동산 기업들도 이제 하나둘 이제 퇴거 명령이 좀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하고 이제 거래 관계가 있었던 걸 다 계약 해지하고 본격적으로 반유대 반이스라엘 기업 퇴출 운동이 지금 운동이 아니죠. 정책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 이게 사실 그냥 뭐 하나의 드론 업체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미국의 산업과 기술 자본 생태계에 굉장히 깊숙이 이제 통합되어 있어서 미국의 경제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뉴욕 사례만 봐도 이스라엘계 기업이 창업한 회사가 600개의 회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 효과 매출은 195억 달러를 지금 창출하고 있고요. 일자리는 5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이게 다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인데 이걸 이제 다 내쫓아버린다는 거죠. 지금 맘다니 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 중심 도시인 뉴욕도 이제 CEO를 당한 게 아닌가. 제3세계 난민들만 가득 차는 이제 뉴욕으로 변할 가능성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미국이 최초로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985년도인가. 그로부터 지금 40년 정도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교역량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1985년도에 최초로 이제 FTA를 이제 이스라엘과 체결을 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전후 자유무역 질서의 첫 신호탄 이스라엘이었죠. 지난 40년 동안. 그래서 상징성이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 근데 허드슨 연구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경제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하자. 근데 그럼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뭐냐 했을 때 이른바 이제 혁신 덴스리라고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1000만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인데 큰 대국과 맞먹는 기술적 우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브레인이 이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대표적 사례가 이제 나스닥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상장이죠. 대부분 벤처 스타트업 상장 기업 수가 이제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수가 인도, 일본, 한국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인구는 한 10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지금 약 2,5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지금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약 7만 2천 명의 직접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우수 인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법인이 직접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의 경제력의 특징이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미국하고 엮여 있냐? 양국의 미래 산업이 그러니까 섹터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바이오테크, 수자원 기술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제 고부가 이제 연구 개발까지 촘촘히 연결돼 있고 생태계가 촘촘히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과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게 세 번째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 양국의 제도적 호환성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예측 가능한 사법부가 있어요. 룰 베이스가 경제 구조라는 거죠. 사기가 많으면 이제 경제 비용이, 거래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사법부가 안정화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계약법이 이런 게 활성화돼 있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투자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는 지적재산권을 이스라엘 법원에서 확실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2019년도에는 이스라엘은 국가안보 투자 심사 제도를 새로 발족을 했고 2020년도에는 외국 지분 기준을 낮추고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방위사업 기술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서 그 기술 빼가는 사례가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른바 기술 탈취, 약탈적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걸 원천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은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인재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런 룰 세팅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서 여기서 사업을 해야 안전하고 장기적 수익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략 분야, 특히 방위 사업 분야는 외국인 투자를 이제 제한하는 법인데 이걸 누가 관리하냐? 유관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 탈취, 특히 밀리터리 그레이드 이런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간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제 아이언돔도 이런 프로세스에서 같이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기존의 이스라엘의 경제권하고 더 가깝게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나라든지 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뭐 중국도 그렇고 그 각 나라의 기업들의 기업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일하는 방식이 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하고 미국 그다음에 또는 중국과 미국 이 두 나라 간의 그 기업들이 합작해서 일을 한다든가 할 때도 역시 이스라엘은 중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이스라엘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문화가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서 항만 건설과 해저 케이블 대단히 이런 사업은 잘해요.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이런 AI 이제 디지털 생태계, 이 첨단 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걸 하려면은 혁신 생태계 기반인 제도적 신뢰와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국이 할 수가 없죠. 왜? 기술 탈취하고 뭐 법의 지배를 무시하고 막 하니까.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나 미국 실리콘밸리 문화도 이제 이스라엘 문화랑 비슷한데 스타트업 네이션의 이스라엘 문화 비슷한데 뭐냐면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내구력 있는 산업 구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런 연구 문화는 어떤 거냐면 개방적이고 위험 감수하는 이 두 가지 리스크 테이킹과 개방적인 이런 기업 문화와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하고 협력을 해도 기술만 뺏기고 남는 건 소위에서 탈탈 털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미중 경제 패권 대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협력 모델은 그 여타 동맹국들 개발 도상국 때 좋은 모델을 하는 것이고 특히 AI 시대를 대비해서는 이스라엘 같은 이제 민주적 기술 생태계 속에서 제도적 호환이 되는 국가끼리 이게 기술 개발해야 안정화되고 수익 구조 창출하고 지적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안보 동맹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경제 동맹까지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결합이 됐을 때 경제권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했을 때 허디슨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축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혁신은 미국의 기술 영향력 국경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기술은 곧바로 미국 공급망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미국의 경제 영토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죠. 공급망설이 확장되니까. 그게 첫 번째 축이고 두 번째 축은
이스라엘 투자는 미국의 내수 경제에 번영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법도 있지만 난 중산층 복원이죠. 내수가 엉망이에요. 그동안 글로벌 체제에서는 해외 글로벌 회사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런 나라는 잘 살지만 미국 내수 중산층이 완전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복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경쟁에 있는 파트너는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미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스라엘 창업기업 420여 개의 법인이 설립했는데 총 73억 달러의 생산을 지금 유발하고 있고요. 버지니아주에서 119개의 기업이 23억 달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내수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기업들이 캘리포니아하고 매사추세츠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청정에너지,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수천 개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가진영의 어메리칸 퍼스트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보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기술만 빼먹는 게 아니라 미국 내수에도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의 뭐 화학적, 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중산층 보건, 어메리칸 퍼스트 국내 정책하고 대외 정책이 다 결합이 되는 그 핵심 그 축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술 외교는 중국이 아닌 미국 주도의 질서에 경쟁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 AI, 사이버 방어, 수자원 관리,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서 주변국도 있지 않습니까? 제3세계나 뭐 개발도상국들이 그동안에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런 좋은 시장 제도적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여기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즉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축이에요. 기술 이거의 핵심 핵심 코어가 이스라엘의 그 기술 외교거든요. 이거랑 미국이랑 결합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반중 경제 전선의 핵심 게임 체인저가 이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이제 뭐 취임한 지 6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스라엘 기업 보이콧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하나의 그 이 드론 회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제가 보기에는 시작일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타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뉴욕에 있는 이스라엘 기업들 계속 내쫓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이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를 이렇게 주도하려고 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맘다니의 이런 정책 앞으로 계속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기업에 대한 보이콧, BDS 운동은 단순히 이제 이게 반유대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곧 안보 이슈라고 전문 연구기관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스마트 경제 생태계하고 미국의 그 규모의 경제가 결합되면서 이제 이 새로운 이제 경제 지도를 글로벌 질서를 만드는데 스마트한 그 소프트웨어하고 미국의 그 스케일이 결합돼서 큰 많은데 이게 바로 미중 패권 대결에서 필요 조건이에요. 중국하고 대결해서 이 큰 경제 영토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핵심인데 여기에 미국 이스라엘 경제 동맹의 최대의 적이 바로 반이스라엘 BDS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기업을 쫓아내면 이제 혁신은 이제 물거나 간 거죠.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만다니발 그 어떤 이스라엘 기업 보이콧은 이건 단순히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미국 주도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우위를 이제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통합적 혁신 생산 구조 및 핵심 전략 산업 분야를 위협한다고 보고 허슨 연구소는 미국 경쟁력과 동맹 결속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해서 이거는 안보 이슈로 지금 치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반유대주의는 단순 사회 정치 문화 뭐 종교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안보 문제로 다뤄야 된다라고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지난 1985년도에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관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2025년도에 미국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매겼어요. 유럽 연합은 20%,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뭐 얼마 전에 25%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죠. 일본한테는 24%. 근데 이스라엘한테도 17%나 부과했어요. 이스라엘한테 이 상호관세 17% 부과한 거하고 85년도에 FTA 맺은 거하고 이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이제 1985년에 이스라엘과 맺은 그 FTA는 최초의 FTA로서 어떻게 보면 전후 질서, 그러니까 냉전 시기를 거쳐오면서 새로운 이제 글로벌 자유무역의 어떤 신호탄으로서 상징성이 있는데 솔직히 그 지금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지금은 거의 이제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관세 문제는 이 과거의 그 무분별한 자유무역 정책, 그러니까 미국이 손해보고 전 세계가 이익 보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이제 하나의 도구로 쓰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경제 영토 혹은 글로벌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금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세를 써가지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 대표적으로 중국의 약탈적 자본주의, 미국 기술, 일본 기술, 우리나라 기술 다 빼가갔죠. 그 무역 질서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기존 무역 질서는 이제 실패했다. 고로 관세로서 개별 관세로서 이제 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새로운 비전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새로운 비전이 이스라엘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85년도 자유무역 협정하고 지금의 자유무역 협정은 본질 시장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디지털 AI 시대에 맞춤형 FTA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반유대 그런 BDS도 무역법 체제에서 이제 그걸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보이콧이 일어나면 이거는 관세나 조달 배제 이런 그냥 강압적 수단으로서 이걸 시장에 퇴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끼리 잘 갖춰진 룰 베이스 그 경제 구조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트럼프는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관세를 두드러 패는 것이죠. 중국과 가까워지면 관세를 두드러 패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청사진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델을 더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디지털 시대의 맞춤형 이스라엘 미국 FTA는 어떤 모습인가? AI랑 사이버 보안 법제 기준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기술 표준이 다르면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법제를 일어나시켜주고 핵심 기술 합작국을 투자를 촉진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법의 지배도 돼야 되고 투자에 관련 관련법도 다 이게 설정이 되는데 중국하고 이걸 하면은 이거는 뭐 계약서 그냥 취조각이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이런 생태계를 못 만들어내요. 이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모형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래 그 트럼프가 꿈꾸는 세계 질서에서 핵심 축이 봐도 경제 질서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거. 안보는 당연한 것이고 중동에서 경제 질서도 이스라엘이 핵심 안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2년 동안 2023년 10월 7일부터 가자 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2년을 전쟁을 했어요. 2년 동안 전쟁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쟁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됐고 또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될 젊은 일꾼들 공장에서 일 못하고 회사에서 일 못하고 다 예비군으로 동원되면서 이스라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금융 그런 기관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경제는 폭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글로벌 투자 금융 기관들 이스라엘 경제 폭망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경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이제 2년 전이죠. 2024년에 이제 무디스 신평회사가 이스라엘 신용등급을 이제 강등시켰죠. 왜? 그 당시 모든 이제 투자기관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어. 자본 유출이 나고 국방비가 급증하고 수십만의 예비군의 민간 인력이 동원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뭐 전쟁 필요 뭐 재정 압박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은 사실상 끝났다. 뭐 이렇게 폭망했다. 이제 감독님 표현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분석은 분석일 뿐 이스라엘 경제는 부활했죠. 불사조차로. 자, 2026년 1월 그 똑같은 무디스 신평회사가 신용등급을 부정해서 안정적 평가해서 지금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앙은행 2020년 경제 성장률을 5.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도상국들이야 5.2% 쉽게 올라가지만 이런 하이리 어드밴스된 이게 선진화된 국가들은 5.2% 이거 쉬운 그 경제 성장률이 아니거든요. IMF 역시 이스라엘의 그 경제 성장치를 2026년 성장률을 4.8%로 보고 있습니다. 5% 이상 4%죠. 미국도 지금 2, 3% 넘을까 말까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성장이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4.8%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외환 보유고는 지금 2,330억 달러고 실업률은 3%로 하락하겠습니다.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고 2026년 1월 이스라엘 증시 TA 125 지수는 지금 9% 상승해서 작년 대비 전쟁 중에는 20%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오히려 부가 더 확대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분석은 다 틀린 거 됐고 이걸 뭐냐 어떻게 평가냐 7년 전쟁을 이겨낸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내구형 경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이겨낸
그 내구력 저항 경제로 지금 평가하고 있고 대부분 이게 하이테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처럼 군수 산업을 동원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만든 게 아니라 하이테크 민수용에서 수익 창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거의 전쟁 방어용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의 레드 프루프에 전쟁 프루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이 설명해 주는 게 이스라엘 경제력은 이게 보통 경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와, 그거 참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요. 전쟁 방어용 경제. 뭐 이스라엘 주변은 그야말로 온통 그 가시가 돋친 그런 이 가시 덤불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만큼 또 상처를 많이 입겠죠, 이스라엘. 근데 상처를 많이 입기는 하지만 또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그 전쟁을 치를 때 그냥 뭐 한 나라와 한 집단과의 전쟁이 아니라 칠면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후티 반구까지 그렇게 많은 적들과 싸우고 있는 중인데도 놀랍게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아주 빅테크 기업 계속해서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에다가 투자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시스코, 인텔, 모토로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HP 등 이름만 들면 이제 알 수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쟁 중에 이제 300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R&D 센터를 지었어요. 연구 시설 단체를. 전쟁 중에도 왜 이스라엘의 그 경제의 내구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 중에도 꾸준히 연구 성과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전문가들은 앞서 얘기했지만 외부 충격이나 교란, 그러니까 전쟁 반유대에 견딜 수 있는 구조적 기능적 내구성을 갖춘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경제 이런 구조, 법에 지배하면서 개방적이면서 모험을 택하는 이런 연구 문화하고 단단한 경제력하고 이제 미국과 결합이 된다는 얘기고. 지금 미국이 지금 직면한 핵심 과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는 새로운 이제 질서 창출이죠. 가장 눈앞에 있는 게 중국식 세계 질서에 대항할 수 있는 미국식 구조를 새로 짜야 돼요. 과거 자유무역 시스템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이제 트럼프 당선을 이제 동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같이 손을 잡아야 되냐?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요. 전쟁도 이겨내고 내구력과 회복력도 갖고 창의력도 동시에 겸비한 그런 이스라엘 경제와 결합이 돼서 이걸 새로운 어떤 경제 지평을 만들어야 되죠. 85년 자유무역 협정은 자유무역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단일 명제로 했지만 지금 AI 경제에서는 또 다른 40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과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현지의 분석입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전쟁 중인데도 저렇게 회복력이 빠르고 경제가 발전하면은 만약에 전쟁을 치르지 않았더라면은 얼마나 더 놀라운 성장을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일각에서 전쟁 없으면 10%라고 그래요, 경제 성장률. 아, 그래요? 예. 야, 10%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개발동산 그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선진화된 국가가 10% 찍는다,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